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난 6개월간 10만 페이지의 예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경제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연설문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정책이 되고 정책은 부처를 통해 예산이 되고 그 예산은 최순실의 사적 이익이 되는 그런 최순실의 경제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0여 개 지자체에 정부 예산으로 스포츠클럽을 만드는데 그 클럽은 최순실이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이 관장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던 카페 테스타로사가 체인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권은 재단에 숨어있는 컨트롤타워 WK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최순실 소유의 독일 쌍둥이 회사로 자금 세탁되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 최순실 게이트는 특검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자 모두를 찾아내 처벌하고 이런 한 장까지 모두 환수할 때까지 차기 정권은 별도의 전담 상설기구를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입니다. 네. 아직도 수식하고 오늘 뭐 만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저 이메일까지 보내주시던데요. 뭐 브리퍼, 헤드라이너, 뭐 심지어 지금 미니에도 뭐 다코스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참 그냥 김은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네. 시사인에 돌아가셔가지고 전사적 차원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요. 예. 자, 전 뉴스는요? 예, 어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열렸습니다. 사실상 1차 변론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자세한 입장 등이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이 색깔론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이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 사유에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민중 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면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법재판소도 보호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좀 장황한 이야기를 펼쳐놔서요. 이 듣고 있던 방청객들도 야유와 비웃음을 보냈다고 하고요. 일부 재판관들도 이 천장을 쳐다보거나 헛웃음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장황해서 헛웃음을 지은 게 아니고 원래 변론은 장황해요. 네. 장황한데 법정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부흥회 같은 데서 나오는 멘트거든요. 네,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죠. 저희 천연 기념물급으로 굉장히 귀한 법정에서 나올 수 없는 변론이다. 이게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논리 구조로는. 이제 그러면서 일제 패망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일제를 패망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원자폭탄이에요. 네. 이 논리면은 예수가 원자폭탄을 만들게 한 거다. 이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논리 구조입니까? 네. 근데 이 정말로 재밌는 것은 다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발상이란 말이죠. 네. 물론 뭐 촛불 민심이 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전포고다. 북한 끌어들인 것도 이 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 가장 높은 수준의 재판관들이 그리고 보수 성향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이분이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저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게 다 왜 이런 KD 코퍼레이션 같은 거. 네.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는 데 대한 변론이 저거잖아요. 읽어봐 주세요. 그거. 예, 이중환 변호사 말인데요. 네. 이 대통령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특정 기업을 지원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비박계 스파이가 여기 변호인단에 들어간 게 아닌가. 헌재 심판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계속 그 문제 삼았던 KD 코퍼레이션 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 너무 명백한 청탁이라. 예. 이게 민원이 아니고 청탁이거든요. 청탁. 예. 그 KD 코퍼레이션 정유라 친구 아빠. 예. 예. 경복초등학교 학부모 동창. 네. 친구 아빠 회사를 현대그룹에 소개해 줬는데 그리고 샤넬백을 받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원동기 협착제는 실제로는 현대차에 쓰이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건 최하급 브로커나 하는 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유경수 여사에게 민원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배워서 들어줬다는 논리로 변호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탁이고 이런 거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달려와서 청와대 앞에서 한번 만나달라 이런 게 민원인 거죠. 예. 네. 근데 민원하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어떻게 오로지 최순실 민원만 들어주냐고요. 오로지 이런 논리를 피려면 임기 중에 민원 수천 가지를 들어준 사례를 들면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이 전부 다 최순실이야. 네. 예. 저는 좀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한데 아무래도 저는 비박 스파이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되는 변론인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예, 어머니 유경수를. 이게 논리적인 변론이 안 되니까 부흥회에서 동원되는 논리나 아니면 이제 엄마의 추억에. 예, 감성에 호소하는. 네,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인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비박의 스파이라고 보는 겁니다. 땡큐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뭐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박 대통령이 이 김영재 부인 회사까지도 직접 지시했다라는 정호성 비서관의 이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순실 씨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이 김영재 씨 부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의료기기 업체로서 이 실 리프팅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순실 씨 가족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도 이게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회사에 대한 청탁을 대통령이 창조 경제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허권 보호 조치를 해달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민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밀어넣는 건 청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이런 영업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최순실 씨 단골이자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이 있는 김영재 의원 관련한 청탁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다는 거죠. 네. 이제 최순실 씨가 오더를 하면 대통령이 영업을 하는 구조예요. 예, 지금 보면 네. 예, 그렇죠. 이 사태 초반만 해도 설마 했는데 너무 명백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한 이야기인데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긴 내용을 보면 2015년 7월 24일에 박 대통령이 재벌그룹 총수들을 독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르와 관련된 출연액을 직접 정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송경식 CJ 회장과 만나서는 이 출연금 규모를 두고 20억이냐 50억이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하다가 이 30억 원으로 절충하게 됐다라는 진술을 안종범 전 수석이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오로지 최순실 민원만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최순실 민원 이꼬르 청탁을 직접 나서서 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룹 회장들한테 50억 어때요? 아이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 20억, 30억 정도 하죠. 영업을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 보면 20억이냐 50억이냐 줄다리기를 하다가 네. 절충을 했다라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금액을 가지고 내고를 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을 떼었다는 거죠. 이게 브로커 중에서도 하급 브로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래 보수급은 밑에서 다 정하고 나면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고. 근데 직접 대통령의 신분으로 재벌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50억 내시죠? 너무 많은데요? 30억에 할까요? 이런 부끄러워요 정말.
이런 뉴스가 더 나오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본격 시작되고 특검 말고 네. 검찰도 본인들이 대통령의 뇌물죄를 직접 확인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건 더 자세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다음 뉴스는요? 예, 어제 헌재에서 이 윤전추 행정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적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유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대통령 옷값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대통령 뇌물죄에 걸릴까 봐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었는데요. 이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고른 대통령의 옷값을 대통령이 직접 지불했고 본인이 그 봉투를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용태 씨 진술과 굉장히 배치되거든요. 고용태 씨는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 씨 지갑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왜 이렇게 이것만 유달리 또렷하게 진술하느냐 뭐 이렇게 의혹을 낳고 있는 거죠. 네, 의혹 이렇게 뭐 있습니까? 뇌물죄 때문에. 네. 이거는 정윤아 씨가 독일에서 딴 건 다 모르는데 집장만 대출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변론하잖아요. 디테일하게. 네.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법적인 대응에 대한 조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다. 뭐 계속 드러난 정황 중 하나인 거죠. 딴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옷값만 대통령이 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거죠. 예, 네. 가장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네. 표명한 거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에도 관여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013년 11월 22일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전달하는데요. 실제로 사흘 뒤에 대통령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때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관련된 멘트를 제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이 예산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 주머니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빨리 통과돼야 주머니에 빨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예산 독촉에서는 있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지금 계속 연설문, 그러니까 최순실 씨 녹취록이 나오다 보니까 최순실 씨 녹취록이 정말 얼마나 실제 대통령 연설문에 가깝게 구현됐는가 하는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거의 똑같은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연설문이 작성되지 않고 실제 본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저희가 지난 1월 1일 날 기자간담회 비공개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기자들이 들어가서 일부 따온 멘트들이 있어요. 그 멘트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그러니까 저녁 때 내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하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는 이 현장에서 챙겨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 뭐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최대한 지원도 할 거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 할 거는 다. 7시간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것도 그렇지만 뭘 설명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뭘 설명하는 건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도착해가지고 가족은 있지요. 가족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포인트가 없어요. 네, 포인트가 전혀 없는데 이 연설문 대부분을 실제로는 최순실 씨가 불러줘서 그대로 구현됐다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죠. 네. 연설문 마지막은 중국어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중국어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 단어들도 그대로 등장. 인문 교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 인문 교류를 통해서 직접 등장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하면 똑같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네. 이렇게. 그런 사례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이 약품 관련된 뉴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이 청와대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 80%가량을 기록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인근 군병원을 통해서 공급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 처방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자요. 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요. 대부분 경호실 예산으로 자체 구매했고 2013년부터 이 공급처가 군병원이 됐다라고 군병원 고위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의혹을 저희 방송에서도 제기했지만 최순실 씨가 이게 약물 중독의 증상을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 약물 공급 라인으로 청와대가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특검이 밝혀주겠죠. 그리고 이런 약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만 처방받은 게 아니고 직원들도 처방받았다. 예, 애초 해명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관련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대통령을 전담하는 의무동에서만 결국 모두 쓰였고요. 이 직원들이 쓰는 의무실에서는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 갑자기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제 월요일이 마지막 청문회인데 누군가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도 뉴스가 없어서 청문회 전에 청와대에 직접 살아본 사람으로서 지난 청문회에서 본인이 느낀 위증 몇 가지를 짚어두고 특검이 확인하기를 바란다면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살아본 분 김홍길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와대에 살아본 사람만 파악할 수 있는 지난 청문회에서의 거짓말. 예, 그 청문회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도 있었는데요. 네. 답변이.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근무하셨던 분들하고 네. 다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예, 제 의심이 맞았다. 네. 예, 어떤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수 그 안보실장. 네. 그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예. 어디든지는 몰랐다.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어디인지 몰라서 보고서를 뭐 두 군데 동시에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예, 예. 그 경호실에 전화하면 알 수 있거든요.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대통령 행방을 모른다면 그거는 국가 비상사태죠. 실종이니까. 실종이니까. 그래. 그리고 그 부분 다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서면 보고 할 생각을 자기가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위에서 만날 수 없으니 서면 보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서면 보고를 대면 보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만 해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네. 이제 말이 안 되고 예. 그런 판단은 위에서 내리는 건지 자기가 나는 대면 아니고 서면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예. 직접 쫓아가서 들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네. 그게 상식이죠. 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예. 이제 비서 한 사람을 관저로 보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다. 예, 예. 그럼 보고하러 자전거를 네. 타고 올라갔다. 예. 예. 제가 청와대를 드나든 횟수가 100번도 넘는데요. 거기 사셨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을 경내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특히 예. 그 비서동에서 관저까지는 몇백 미터 거리인데 거기를 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전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아, 그래요? 사이클 선수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말씀은 대통령이 취미로 청와대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면 몰라도 청와대 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한테 네. 보고하러 가는데 자전거 타러 문서 들고 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경호실에서 욕먹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간호장교가 예. 이제 의무실장과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의무실장은 대통령에만 주사를 놨다고 했는데 간호장교는 직원들 10여 명에도 주사를 놨다고 했죠. 예. 그렇죠. 예. 배곡 주사, 태반 주사. 예, 예. 근데 원래 경호실 직원들은 네. 절대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체력 관리가 예.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하. 몸에 이상이 있다, 체력이 떨어졌다 예. 이러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군요, 오히려. 그걸 숨겨야 되죠. 그래서 아파도 외부에 나가서 아하. 진료를 받고 몰래 쉬쉬하지. 거기 들어가서 나 피곤해 와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의무실에 예. 감기 배탈약 받으러 오는 거 외에 의무실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거는 근무해보신 분들만 아는. 예. 네. 몸이 약해졌으니 몸에 좋은 주사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 근무 자격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또 있습니까? 살아보신 분으로서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외부에 네. 국내에서 외부의 VIP 행사를 네. 한 번도 쫓아가 본 적이 없다. 간호장교가 그런 말을 했죠. 청문회에서. 예. 네. 근데 그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의무실장 그러니까 의사만 쫓아갔다는 것인데 예. 의사란 사람이 항상 간호사와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 건강을 살피는데. 예. 아하. 이 청와대 대목. 혼자 남아 살 일도 없는데. 청와대 혼자 남아 살 일도 없는데 대통령 나가셨으면 의무실장에 나가면 간호장교도 당연히 따라 나가는데 그렇죠. 네, 김홍구 위원장 아무리 작은 병원도 의사가 간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기도 하고 그렇게 상식이죠. 보셨는데 상식으로 예. 그렇게 항상 보셨는데 안 갔다고 하니까 요거는 예.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지적을 하신 건가요? 예.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예. 만에 하나 네. 거짓말이 아니라면 네. 그럼 자기는 항상 안 따라가고 누군가 따라간 사람이 있단 소리가 되는데 그럼 세 번째 간호장교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간호장교가 꼭 몇 명만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으니까 아하. 예를 들어 가까운 국군 서울지구병원 이런 데서 예. 파견 왔다가 이제 순환으로 돌고 그러니까 아하. 우리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청문회에서 간호장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제3의 간호장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안 따라갔다고 하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다 간호장교가. 아하. 예, 누군가는 따라가야죠. 누군가는 따라갔어야 한다. 요 얘기를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뉴스가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아침에 새벽부터 주신 거군요. 네, 알겠고요. 요 방송을 특검이 꼭 들었길 바라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에. 자, 방금은 김홍걸 위원장이었습니다. 청와대 살아본 분. 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됐네요. 네.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날까요? 예, 특검이 어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혐의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두 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들 연쇄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만덕산 아시죠? 하산 이후에 석 달 동안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으셨던 손학규 전 대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번 달 22일 날 국민의당과 통합계획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손학규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저희가 섭외를 100만 번 정도 저희가 출하를 했는데 다 커트가 됐더라고요. 역시 구라가 세시네요. 아니 근데 아마도 이제 보좌진들 밑에서 제가 불안당이다 보니까 불안당의 본거지에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엔 직접 오케이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보좌관들이 거절을 했다. 네. 글쎄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거절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별로 신경을 못 쓰세요.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보좌관들이 네. 거절을 했다면은 우리 김어준 공장장께서 문재인 대표하고 너무 가까워서 네. 그래서 우리 손 대표 나가면 실컷 쪼일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사전에 거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공장장님 와서 뵈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번에는 왜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우리 김어준 공장장한테 와서 네. 제 있는 사실도 밝히고 또 저의 의견도 내놓고 그리고 한 가지 말이죠. 네. 이 방송 초도부터 좀 하긴 한데 우리 김어준 선생이 제가 박근혜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 유일한 사람이다 하며 유일한 사람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일까지는 아닌데요. 아니 방송 이 스크립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크립트에. 꾸준히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따져볼게요. 어떻게 제가 무슨 라디오입니까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2차 사과 후에 제가 대구에서 마침 북 콘서트가 있어서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에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받아들이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 억울하신 심정이 크셨군요. 억울하긴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순서대로 저는 얘기를 해볼게요. 은퇴 선언하신 게 2014년인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작년 10월에 정계 복귀를 하셨는데 그때 앞으로도 아마 계속 해자될 문장 하나를 남기셨어요. 뭐냐면 만덕산이 이제 내려가려고 한다. 이거 본인이 생각하신 어디입니까? 만덕산이 말을 합니까?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저녁이 있는 삶 이거는 제가 정치사의 길이 남을 캐치프레이즈라고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만덕산의 경우는 말이죠. 그 나흘 만에 최순실 태블릿이 터져서 더 그렇지만 이게 만덕산이 실수를 했다. 혹은 손학규 대표님이 만덕산 낸 게 이제 정통하지 않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 손학규 징크스라는 게 있대요. 2006년에 제가 그 전국 100일 민심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그날 뭐가 터졌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했어요. 서울역에 1000여 명이 기다리고 온갖 텔레비 방송 다 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신문 그날 저녁 방송에 단 한 줄도 안 났어요. 제가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 그때 무슨 일로 그 시청 앞 광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게 정치인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요즘 많이 치고 합니다만. 근데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접고 들어와서 최고회의를 임시 소집하고 바로 연평도 갔었죠.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전통을 이어가신 건가요? 이게 하늘이
저에게 좀 단단히 준비를 해라. 단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덕산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만덕산은 뭐 저한테는 아주 정다운 산이고 만덕산을 정말로 뭐 귀하게 생각하고 즐겼다고 할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귀하시면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진짜 은퇴하면 아파트 가서 산다고. 예. 그 토굴 생활 자체가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걸 전제로 한 이미지 정치 아니겠나. 이거 질문을 계속 할 거거든요. 아이고 유시민 장관 뭐 그 보건복지부 후임 장관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유시민 장관의 경기도지사 후보 때 제가 사실 도왔습니다. 김진표 그 의원하고 서로 경합을 할 때 그때 좀 경합을 하게 해달라 뭐래 우선은 경합을 했는데 그 유시민 장관이 후보가 됐어요. 뭐 저하고는 아주 친합니다. 근데 유시민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그 유형이 틀리죠. 은퇴를 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퇴를 하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귀농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저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적극적으로 설득될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거기 평생 사시려고 가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살라고 땅을 봤고 집을 봤습니다. 땅을 거진 계약도 하고 강진군청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주민등록 이전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이전도 안 하셨던 거예요? 평생 사실 건데? 아니. 주민등록 이전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생각만 하시고. 그때 언론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 자칫하다간 오해를 사겠다. 그러고선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집은 있었던 집은 등록도 안 된 집이었어요. 불법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절의 암자니까. 아니 전원생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불편한 방에서 평생 살겠다고 결심하지는 않는데. 아니 그 집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고 평생을. 거기는 우연히 백년사라고 하는 강진의 절에 그 다산초당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산책을 다니고 거기 이제 그 스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던 데인데 거기 놀러 갔다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빈 그 절에선 토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진으로 봤습니다. 토굴이 있다. 그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더니 한 1년 반,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고 완전히 폐허같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내가 한나절 손 보면 살겠다. 그래갖고서는 그 스님한테 말씀드려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잠시 머무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물론 처음에는 제가 하룻밤만 자자고 그랬어요. 근데 뭐 속심은 조금 더 있자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2년 동안 거기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기 여연 스님이 전 좀 놀랐는데 손 선생님 여기 한 2년은 사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무슨 근데 결국 2년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정말로 은퇴를 거기서 하실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잘 안 믿기지만 믿는 걸로 하고 일단. 근데 진작에 복귀하셨을 타이밍이 몇 번 있었다 이런 그 세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작년에 민주당하고 국민당에서 간절하게 대표님을 원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셨으면 복귀를 결과가 여수아대니까 상당 정도를 가져가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 이 지적은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때는 정치 복귀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정치에 은퇴해 있는 사람이 총선에 나서서 총선 지원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했습니다. 것만 같은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걸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총선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던가요? 자기 애절함이었던가요? 그냥? 착각 애절함 이런 표현보다는 그분들은 총선에 나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하죠. 그리고 제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은퇴해 있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런데 여하튼
뭐 절실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제가 이제 계속 타이밍 얘기를 아까도 손학규 징크스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이밍을 계속 놓치신다는 생각을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최근 예를 들자면 아까 설명하신 이제 그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을 받아들인다. 언론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장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뭐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당시는 보수 매체에서도 이 담화에 대해서 공격적이었거든요.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국민 여론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논평이 나오니까 또 한 번 그 민심을 앞에서 끌거나 혹은 사로잡을 찬스를 놓쳤다. 제가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한 번 또 있어요. 그 3차 담화 때 뭐 임기 단축 포함해서 전부 다 국회에 넘기겠다 대통령이 그런 담화를 했죠. 근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대통령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당시 민심은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즉각 하야나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타임을 한번 놓쳤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네. 둘째, 여야 합의하에 국무총리를 선임을 해라. 셋째, 국무총리는 거국내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라. 넷째, 그 거국내각은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다섯 번째 7공화국으로 나가자.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모든 것을 내려놔라가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해라. 3차 담화에서 2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3차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그 국회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결과 뭡니까? 탄핵되고 나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런데 당시에 논의가 그렇게 국무총리 선정하느라고 의회에서 시끌시끌 하다 보면 결국은 탄핵도 안 됐겠죠. 탄핵을 국회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방망이는 두들겼지만 탄핵은 광화문 광장의 민심 전국 그 민심이 국회에 반영됐던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처음에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그랬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잘 보셔야죠.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거취를 포함해서 뭐 국정 운영이나 총리 임명 기타 등등을 다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자체로 논리적인데 그게 또 새누리당의 요구이기도 하고 국민의당의 요구이기도 했고 또 민주당의 스탠스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이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런 요구는 민심하고 굉장히 먼 주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논리적으로는 옳은 절차이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죠. 탄핵이 12월 2일 날 처음한다. 또 12월 9일 날 한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면은 그럼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제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완전히 그때 민주당 주도의 정국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총리 선임을 뭐 여야 합의는커녕 아예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건 청와대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죠. 그건 민주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거죠. 아니죠. 그거는 이미 박근혜는 지난 10월 20일 이후에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됐고 3차 담화 때는 이미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누구나 다 이미 박근혜는 탄핵됐다. 제가 벌써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따지면 민주당의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했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잘못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아 갖고 뭐 권한대행이 물론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AI가 3천만 마리 이상 살육 처분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으신 게 만약에 그때 거국내각 됐으면 대표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소위 박근혜가 힘이 있다고 했을 때 박근혜가 저를 임명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문재인 씨가 저를 아니죠. 그때 되돌아보면 거국내각 총리로 손학규 대표님 끊임없이 거론됐습니다. 그건 거론됐을 것, 언론에서 거론됐을 것 뿐이지. 네.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꿈이 있는 사람인데 네. 잠시 그런 허수아비 같은 총리를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때. 아니죠. 언론에는. 내가 얘기한 것은 네. 아까 얘기한 5가지 조건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과도정부 7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무총리가 될 때 그걸 누가 거부하겠느냐라고 반헌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누가 거부하겠냐는 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나는 내가 정치를 그래도 20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네. 저를 국무총리로 그 말씀이 되는 말씀을 아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제가 예. 보도되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듯이 보도돼가지고 네. 근데 지나간 얘기니까요. 오늘 네. 이 자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 것을 네. 설명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돼서. 예. 그때 제가 오해했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손학규 대표님이 거국내각 총리에 관심 있으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제가 오해한 걸로 정리하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거 다 과거 얘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요 앞에 얘기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 못하셨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22일 날 국민주권개혁회의를 한 다음에 이 개혁회의 이후에 국민의당과 당대당 수준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국민주권개혁회의가 뭔가요? 우선 당대당 수준으로 통합한다 지금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국민주권. 언론이 좀 앞서간 겁니까? 예. 네. 국민주권개혁회의는 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네. 국민운동체입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고.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당대당 수준이라고 표현했군요. 글쎄 그랬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10명이. 예, 10명 탈당 여쭤보려고 했는데. 탈당한다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해서 들어오려면 왜 10명입니까? 50명, 100명이래야죠. 그런데 저희가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정당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으로 같이 참여하고 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치가 기득권 세력,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네. 우리나라의 개혁을 추구해 나가서 7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개혁 세력의 새로운 주체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0명 탈당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진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찬열 의원 한 사람이 탈당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찬열 의원 탈당을 얼마나 말렸다고요. 네. 그렇다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네. 좀 무소속인 상태로 계신데 근데 언론에서는 10명이라는 보도가 누구 소스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니까 최소 10여 명 이상. 그래서 이 개혁회의가 출범을 하고 여기에 한 10여 명 이상 같이 합류해서 당은 아니지만 당대당 수준으로 국회의원들이 10여 명 이상 모였으니까 그렇게 통합하는가 보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정당도 아니고. 정당은 아니고. 국민운동체고. 예. 또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도 없고. 없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한 분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10여 명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보도는 봤는데 예. 기자한테 누구한테 들었냐고 얘기를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해줄 거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아이고.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이 없다니까요. 권유는 안 했지만 알아서 나올 사람들이 한 10여 명. 아닙니다. 10여 명 안 돼요? 10여 명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주체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명 갖고 되겠어요?
아, 그러면 10여 명이 아니라 예. 더 많은 사람이 내가 권유는 하지 않았지만 나올 것이다. 아, 지금 앞으로 예. 제가 다른 언론 보도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2월, 3월에 우리나라 정치에 빅뱅이 있을 것이다.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아,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 되는 사람 몇 명이에요, 대표님? 궁금해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돼야 된다. 네. 패권 세력이 아닌, 특권 세력이 아닌. 근데 그거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뭐 사람 숫자. 17명이요? 예. 아니, 저희 또 장사를 해야지. 대표님 몇 명 해주셔야지. 50명, 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생각하시는 숫자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디서 50명, 1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100명은 그거 뻥이고.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부 하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네. 3부에서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 후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 2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명입니까? 우리 김어준 선생 보니까 우리 2000 김어준의 뉴스 공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좀 이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좀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모시기 힘든 분만 모시가 놓고 계십니다. 그냥 엔간해도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 사람은 불러가 안 옵니다. 자연 중에서도 산급은 돼야 모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분 TV에서 모셨습니다. 역시 참 대단한 방송이었습니다. 역시 참 김어준이가 내가 잘 키워놨어. 일단 함께 했지만은 지금 또 방송을 처음 듣는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 올렸습니다. 자, 이분 만덕산의 전기를 받은 정치계의 양반. 이 양반 나 참 좋아합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손 대표님 접니다. 옐로까꿍 한 30분만 더 수고해주세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TBS 대단해. 김어준 빼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김 선생이 한 성대묘사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방송도 좀 들으시고 앞으로. 예. 자, 아까 하던 얘기 한 가지만 마무리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탈당 몇 명 할까. 물론 직접 탈당하라고 권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지원과 품격에 반해서 탈당할 분들이 앞으로 10여 명 이상 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궁금한 거죠. 몇 명 정도 될까. 저는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제가 탈당을 권유할 일도 없고, 네.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되도록 한다. 몇 명입니까? 이런 건데, 네. 아니죠. 그건 지금은 숫자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라,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런 국민운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 때 그때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것이다. 몇 명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0명 이상, 10명 이하. 50명, 100명이라니까요. 100명이면 왜 탈당을 합니까? 당을 장악을 하죠. 예, 이거. 하여튼 10명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까? 글쎄, 그건 숫자는, 저는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앞으로 새로운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아직 약속된 사람이 없군요.
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님이 스스로 정하신 역할이 예. 7공화국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내각제 개헌, 판안을 만드는 역할 여기까지로 설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번 대선에서 플레이어, 뭐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설정하신 건가요?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예. 제가 1993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서강대학교 학생들한테서 했었던 얘기를 다시 국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예.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달라. 그러면 직접 대선 후보로는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등에 예. 국민들이 무슨 짐을 지어주건 네.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아,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구나. 국민들이 원하면. 그죠? 그거는 저는 지금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는 게 여튼 제 목표고. 근데 그거 바꾸기 위해서 국민들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그 얘기 암만 물어보셔도 대답 안 나올 겁니다. 이미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민의당과 이제 뜻을 같이 할 계획이신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유력 주자가 있었고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에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대략 5번째, 6번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 기간마다 5번째인지 6번째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반기문 그 다음 정도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만큼 상황이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함께할 세력이 합쳐지고 나면 누군가 여기를 리드해야 되는데 대선 정국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 아니죠. 이제 당대표 나가신 박진호 의원도 본인도 선수로 뛸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표님 정도 돼야지 이 세력을 합쳐서 리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현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 아니에요. 그 요구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위기 상황에서 대표님이 그 세력을 리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포부죠. 그러면 그 세력을 만들고 나서 대표님이 우리를 리드해서 이번 대선에서 주자로 띄워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은 여하튼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그 주체 세력을 만드는데 저를 헌신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아까 뭐 탈당 뭐 이제 그 민주당을 떠난 뭐 이런 것도 그조차도 기득권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을 떠난 것인 만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빈 등에 무슨 짐을 얹든 그건 제가 져야 될 짐이면은 지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짐에 대선 후보도 있다. 무슨 대선 후보 빼고 모든 짐을 지겠다가 아니라 무슨 짐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저희도 제목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제목 장사. 저는 여하튼 제 말씀만 그대로 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보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짐이든 지겠다. 대선 후보도 포함하여 가로치고. 우리 김현준 선생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무슨 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에는 합체 과정이. 우선 대표님이 개혁회의를 하고 거기에 아무도 부르진 않았지만 혹시 참여하게 될 민주당 탈당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 당대당 수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개혁보수신당과도 마찬가지 방식의 연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국민의당하고는 어렵지 않은데 입당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개혁보수신당이 합당을 하나요? 어떻게 제3지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개혁보수신당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정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 대한 책임, 예. 국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예. 사과를 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지고 나서야 예. 그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노력을 당연히 개혁보수신당도 하겠죠. 사과도 하고. 근데 모르지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게 잘 이루어졌다. 저 정도면 괜찮아 싶을 때 그다음에 제3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당대당끼리 통합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단일한 후보를 낼 방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정당이면. 지금 우리한테 예. 다당제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3당을 만들어주세요. 예. 그게 그냥 호남당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국 정당 투표에서 그랬었죠. 예. 전국 영남 2위. 이쪽 예. 전부 다 25%를 얻었어요. 예. 다당제가 이번에 그 제4당의 출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다당제는 이걸 무조건 합쳐라 이런 것보다 예. 연대, 합의, 연립정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개혁보수신당도 후보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당연히 후보가 있을 텐데 예. 그 후보 간 제3지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앞으로 예. 그 정당 간에도 협의가 되지만 국민의 뜻에 많이 따라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국민 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구호 중에 내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것이 내가 나를 대표한다였습니다. 예. 내가 나를 대표한다. 예. 그 국회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탄핵도 국민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겼을 뿐입니다. 네네.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정치 세력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합칠 것이냐 또는 여러 개 당이 연대할 것이냐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만들어질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단정 지을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도 대표님만의 그 일정표나 구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런 구상을 자세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아니 본인만의 제가 2월 3월에 빅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찬찬히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네. 지금 과거의 기득권 패권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할 시대는 지나갔다. 다당제 연합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다.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의 형태가 2월 3월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지금 헌재에 의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자, 이것을 어떻게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그건 뭐 그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는 제가 능하지 못합니다. 그 전망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이제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와 개혁보수신당의 후보가 있을 텐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접는 것인가 아니면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당신은 개헌을 한 다음에 총리를 하시오. 이원내각. 그래서 둘이 한 팀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가능하죠. 그게 이미 네. 지금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가 항상 왕성한데 예. 개헌 논의가 전혀 없었던 DJP 연합. 예. 대통령 선거에 JP가 같이 합류를 하면서 네가 총리를 해라. 예. 그러고서는 총리를 한 2년 가까이 했죠. 네. 그리고 장관도 몇 석을 아주 건설부 장관 네네. 뭐 이런 장관은 당신이 임명하시오. 이래서 한 2년 갔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 이번에 더 구체화될 수도 있고. 개헌을 아예 약속하고. 그렇죠. 개헌을 약속을 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이게 내일 모레 바로 이제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뭐 지금 현재 체제로 가되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미리 될 약속을 수 있겠죠. 하고. 예, 예.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포기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또는 국무총리다 또 뭐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함께 연립정부의 실질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표현하던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하던 결국은 뭐 대통령이 있고 혹은 내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래서 연대를 하면 예. 여기서 대표님이 총리로서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제가 어떤 자리를 그 뭐 가능성을 말씀 그런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아니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다당제에서 연립정부의 구성 요건이 되죠. 예. 헌법 개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분점형의 권력을 만들어 가자.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제 그만두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기문 대통령 후보 손학규 총리 내정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조합도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 반기문 씨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기문 손학규보다 못해요? 아니 반기문 씨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분이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될 일이죠. 그때 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지금 미리 반기문이가 1월 12일 날 들어온다는데 뭘 대통령 그건 너무 빠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통령 자격이 손학규보다 낫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어준 선생 같은 말씀을 자꾸 질문을 하시네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나보다 못해 아니면 나보다 낫다 이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할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판단 보류.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지낸 사람인 거지 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보다 못하군요. 그 반기문 총장이 아주 소중한 분이죠. 유엔 사무총장 소중하지만 나보다는 못해. 글쎄 그런 말씀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보다 못하면. 아니 본인보다 못하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보다 못하면 이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 왜 겉으로 다 표현해야 됩니까? 정치가는 그거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을 하죠. 자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특히 안희정 도지사가 아무래도 충청의 지지 기반이 겹쳐서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전화나 조문 안에서 이거 도리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치적 사안 이전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리를 못 지켰다. 개인적인 거는 둘째 쳐놓고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있는 특히 친박 세력한테 엎힌다든지 그럼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은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얕아진 것 같죠, 그죠? 어렵다고 글쎄 그런데 모르죠. 모르죠. 두고 봐야 한다. 예. 그러면 가능성은 친박으로 간다, 비박으로 간다, 국민이라고 간다. 셋 중에. 그건 제가 예측을 할 일은 아니고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었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근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로 갈 것이냐, 구태 정치로 갈 것이냐,
새로운 정치로 가면은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친박으로 가면 연대가 안 되고. 그 친박으로 가면 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겠죠. 네. 근데 비박이나 국민의당으로 오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박이 지금 새로운 정치에 어떤 자세를 갖추는지 반성을 하고 사과를. 잘 갖춘다고 치고요. 아니 뭐 그렇게 치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1월이 지나서 2월, 3월에 어떤 정치가 진행이 될지는 2월, 3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달 전에 박근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고 정치가들은 자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플랜이 소용이 없는 게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태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87년 6공화국 체제 이건 끝났다. 7공화국을 열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시민혁명 아닙니까? 개헌을 하라고 뒤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시민혁명을 한 거는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체제의 골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 하실 것 같으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한 말이라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냐고 탈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입당하고.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바뀌지는 않지만 쉽게 바뀌냐 이런 뜻이겠죠. 글쎄요. 저는 뭐 젊은 정치인이 요즘 튀는 세상 아닙니까? 제목 나왔어요. 안희정 젊어서 튀어보려고. 그겁니까? 근데 저는 싸움은 참 좋아요. 구경하는 게. 그 정도 멘트로 끝내실 거죠. 뭐 그 정도로 하죠. 근데 우리 정치에서 좀 안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약간 오버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반기문은 나보다 못하고. 저거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국민의당에서 한 얘기긴 한데 국민의당에 이제 당대당 수준의 통합을 말씀하시고 사실상 국민의당에 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어젠가요? 그 원내대표 주승영 의원이 정권 교체를 못할지라도 문재인과는 연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까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그 광장의 민심은 박근혜 내려오는 거지만 그 근저에는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나라냐. 이 나라의 틀을 바꾸자. 근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주승용 대표가 그런 얘기했던 건 제가 김 선생한테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언론 인터뷰를 어제 하셨어요. 만약 뜻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근데 패권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뭐 패권 정치 아니냐는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말은 뭐냐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10년간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10년에 실패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이게 야권 정치 세력으로서는 목표여야 하는데 이게 겨우 문재인만은 안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 되거나 지금 이 대선에 소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정치 세력으로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미워도 패권 정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민주당 내 개헌 보고서 보십시오. 개헌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식의 표현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그게 제한된 사람들만 돌려보고 말이죠. 그리고 민주연구원 내
그 원장이 사의 표명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게 뭡니까? 민주당 내 패권 정치에 대해가 그러한 그게 산물인 거죠. 그걸 인정을 그쪽에서는 안 하겠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내 패권주의가 지금 이 정권 전체에 패권이나 폐해보다도 더 심각해서 야권이지만 문재인 막느라고 정권 교체 실패해도 좋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말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박근혜가 물러나가고 그건 이제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는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누구로 됐나요? 예? 누구로 됐나요? 아니 그거는 정권 교체된 다음에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그 정권을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권의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할 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 교체는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 글쎄요, 그러시겠죠. 근데 나는 정권 교체는 됐고 그 정권 교체라는 개혁 세력이 어떻게 이 정권을 제대로 된 기득권과 특권과 패권 이런 세력이 아니고 개혁 세력이 정치를 장악하느냐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핵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것은 이 소위 민주당의 문재인 패권에 대한 견제 혹은 문제 지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패권 세력에 대한 거보다 이런 얘기죠. 총평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나간 거다. 이건 아니시란 말씀이죠? 저는 정권 교체는 이미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건 제가 동의는 안 되는데 정권이 공백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체가 됐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근데 대표님과 함께하는 분들도 같이 뜻을 이렇게 탈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손학규 깃발 아래 이제 동지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손학규의 철학, 손학규의 가치를 동의하는 분들이 동지로 이렇게 쭉 모여서 갈 텐데 이거 손학규 패권주의 아닙니까? 작지만 손학규 이름으로 정치적 행동을 집단으로 하는 건데요. 손학규 패권주의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아니죠. 본질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리죠. 어떻게 다릅니까? 손학규를 누가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손학규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하죠. 그러나 손학규 패권주의가 아닌 것이 패권주의라는 건 모든 것을 딱 이 실권 실세들이 그 중심을 잡고서는 이런 지하의 모든 게 명령으로 움직여지고 또 알아서들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손학규를 지지하는 세력이 집단으로 자기 뜻을 표명하고 관철하고 탈당하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르죠.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하고요. 제가 여쭤볼 게 아직도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저희가 대표님이 합치고 나면 저한테 한 번 더 나와주시죠. 그러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몇 명 탈당합니까? 우리 김원준 선생 똑같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자꾸 물으시네요. 탈당을 하긴 하죠. 아니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그는 앞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또 무슨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보수신당에서도 모든 걸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탈당 같이 할 분 몇 명이에요?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요. 10명 이상인가요? 10명 갖고 되겠어요. 답을 안 하시니까 좀 더 윤곽이 드러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한번 모시고 한 명도 없다 이때. 그래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자, AS 시간
손학규 전 대표님에 대한 문자가 많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 힘써주세요. 그리고 뭐 타이밍을 놓치는 건 장고하느라고 악수를 두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지적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불친절한 에이스의 중요한 사연을 하나 공지하려고 저희가 양지열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갑니다. 제가 100일 이상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주일을 휴가를 가서 저희가 이제 내부 TBS 아나운서를 통해서 일주일간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양지열 변호사 내가 하겠다고 또 허위사실. 또 허위사실. 그 일주일을 이용해서 저를 탄핵하고 본인이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야욕에 가득 찬 악마라고 누가 이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탄핵 소추 하나 들고 왔어요. 추운 겨울 정원이 100명인 스튜디오에 아무 대책 없이 수백 명의 청취자들을 초대해서 500명 이상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 12월 27일 새벽 3시, 4시에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과해야 되네. 자, 저 공지사항이기도 하고 이 양지열 변호사의 사전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양지열 변호사가 어이없게도 휴가에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없게도 본인이 저를 뛰어넘어 보겠다고.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청취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을 맡겼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 잘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태인 소장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양지열 변호사가 안 나가고 앉아있어요 같이. 본인이 공동진행을 마지막 시간 하겠다고 참. 일부러 발음 못하는 거죠? 칼 폴라라니. 폴라라니.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자, 양지열 변호사는 무시하시고요. 없어봅니다. 지금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시려고 중간중간에 한마디 정도 하세요. 네. 왜냐면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진행은 안 하셨죠. 진행은. 처음이죠. 그죠. 예. 진행을 하다가 잘리기가 십상이에요. 뭐 이 방송 진행. 근데 자기 휴가 가는데 그거 맡아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담하는 거 도대체 뭐야? 오래 못 갈 것이다. 네,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 추가해야 될 거예요. 이틀 예상합니다. 이틀. 내가 그리고 가가지고 매일 들으면서 점수를 보낼 거예요. 제 점수는요? 하면서 그날 진행에 대해서. 제가 100% 확신하는데 그때 못 일어납니다. 못 듣습니다. 아니, 이제 팟캐스트로 나도 들어서. 지금 문자 하나 와 있네요. 김원준 씨, 한 게 뭐 있다고 휴가를 갑니까? 정답이네, 정답. 그래서 제가 못 돌아오게 해드리려고요. 네. 자, 오늘 소장님 들고 오신 건 뭡니까?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를 했죠.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몇 달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 획기적인 걸 발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보통 작년 11월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한 달 늦게 이 정부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수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2.6%라고 발표를 했는데 KDI는 2.4%로 발표한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목조목 보니까 KDI가 더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보다 비관적이에요. 가령 투자 이런 거는 KDI가 더 낙관적인데 KDI는 전체 종합지수가 2.4예요. 낙관적인데도 2.4. 근데 정부는 더 비관적으로 세부 항목을 해놓고 결과가 2.6이에요. 더 높아요. 어떻게 숫자의 장난이 일어난 거죠? 숫자의 장난이 아니라 KDI는 원래 이런 거 하는 데니까 틀렸을 리는 없을 거고 제가 보면 정부대로 하면 2.2% 나올 텐데 거기다 그냥 더한 거예요. 그죠? 0.4를 더해가지고. 아무 근거 없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아, 이거 산수의 문제입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2.2이 너무 낮잖아. 0.4 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 부처가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숫자로 알 수가 있고요. 변호사님 한번 여기서 치고 돌아와 보세요. 아니 그 새로 요즘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을까요? 설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억지로 끼워 맞췄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다예요 지금? 아니 그냥 보고 있으려고 했다니까 왜 자꾸 말을 시켜요? 방송 좀 합시다. 왜 자꾸 방송을 망가뜨려 버릴 거야 내가 가기 전에. 더 재밌는 거는 그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 정책 네. 발표를 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스스로 그간 추진해온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협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즉 4대 구조개혁이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그게 네.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봤어요. 이 윤호중 정책위 의장이 정부 발표문을 안 봤어요. 보면은 정부 발표문 보면은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 과제에 4대 구조개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금융개혁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야 이게 정부가 엉터리 숫자를 발표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제1야당이 정부 발표문을 보지 않고 제대로 평론을 다 안 읽어보고 논평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읽어보기도 전에 잘못했겠거니 하고 물론 지금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뭐 됐죠. 정부도 정상적이지 않고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사실. 야당은 지금 뭐 대선 이쪽에 가 있을 테니까 네. 제대로 안 봤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문서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네, 오셨는데 저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에서 거기 특기가 예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10만 페이지 정도 된대요, 한 해에. 10만 페이지를 자기들끼리 다 검색을 한답니다. 하나하나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변태다 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낀대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를 변태라고 부르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찾아내면 굉장히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난해 10만 페이지의 예산안을 다 검토를 했더니 공통점이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VIP 항목이 나와서 왜 이렇게 VIP가 많이 등장하냐.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죠. 그거를 쫙 추렸더니 그 깔때기가 어디로 모이냐면 최순실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최순실 사태 이전에 찾아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나온 거죠. 최순실과 세금 도둑이라고. 거기서 한 예로 든 게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든 게 지자체 220여 곳에 정부 예산으로 스포츠 클럽을 만든대요. 근데 스포츠 클럽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최순실 씨의 그 테스타로사 카페가 체인점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클럽들을 누가 관장하느냐? K스포츠 재단이. 그러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씨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돈이 쭉쭉쭉쭉쭉.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수석회의에서. 그러면 그 수석회의 자리에서 발표됐으니까 부처에 가가지고 VIP 써가지고 예산을 책정된다는 거예요. 이 논란 구조 아닙니까? 네, 그 숫자 보고 쾌감 느끼는 분 정창수 소장이죠. 아시는군요. 그럼요. 숫자 변태!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건설에 들어가 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대응 투자를 해요. 중앙부처가 10을 투자하면 저기 광역이나 지방에서 10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 이 군마다 이런 걸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들면 그 군에서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을 보면 건설을 보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최순실 예산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에서도 찾아내고 이상한 거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다시 최순실 사태가 내버렸는데 보면 이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요 예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 채무가 매년 50조 원씩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쓴 건지가 감이 안 잡혀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20조 30조씩 늘었는데 그건 4대 강의 쓴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50조씩 늘어난 이 채무는 도대체 어디다 쓴 건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복지는 나아진 게 없는데. 기존의 언론에서는 그 말씀하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해놨던 것들, 뭐 자원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메우느라고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돼서 50조라는 분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 건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도 건설로 모두 이제 일으켰는데 그 건설 내에는 아마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최순실 일가와 관계된. 자,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태 일어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쫙 보면은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 구조개혁 같은 거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전날 재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뭘 얻어내냐면 이런 거 하는 거죠. 최순실 무슨 센터 같은 것들을 그렇죠. 받아내고 20억 내지 50억 내지 이러면서 30억에 합의해볼까 이런 거. 예, 정유라한테 뭐 말 사는데 뭐 돈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재벌 얘기 들어주고 세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사적 재산. 사적 이걸. 예, 사적인. 오로지 최순실 민원을 들어주면서 챙겼죠. 예. 예. 최순실 재산이 뭐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칼 플라닌 사회경제연구소와 이 나라살림연구소가 힘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예산 10만 페이지씩을 매년. 아니, 조금 전에는 손학규 대표 갖고 자꾸 정치연합 이거에 대해서 하더니 왜 연구소를 답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 연구소가 더 크죠? 아마 그쪽이 클 겁니다. 아, 그쪽에는 숫자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이걸 한다는 것도 참 웃겨요. 그죠? 아니 근데 필요한 일이죠. 우리 항상 세금 감시 같은 걸 하면 국가에는 예산을 하는 데가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민간주의 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도 그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막았었거든요. 근데 숫자로 나온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뭐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류 검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네네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양 변호사님 말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봤는데 좀 재미가 없네요. 큰 걱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떠야 되나. 저는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진중은 할 겁니다. 일정을 취소해야 되냐 진짜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남기고 왔어요. 백업을 미리 준비하느라. 백업을? 예, 이틀 못 갈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 휴가 어디로 가시려고? 비밀입니다. 예, 제가 글로 갈게요. 그것도 어떻게 원격으로 하시게요? 아니 그리고 뭐 계속 방송을 하시든 나와서 감시를 하시든. 이 정부의 이 결과치를 보면 실제 복지나 이런 분야에 쓰여진 게 없죠. 아니요. 복지는 사실 복지를 새로 만든 항목은 없지만 복지 예산은 그냥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가령 그렇죠. 이제 기초연금 같으면 노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올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비 비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있고 정부 재량으로 늘리는 게 있는데 그런 새로운 복지 항목이 추가된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대부분은 주택건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은 주택건설. 네. 자, 이건 또 뭡니까?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표예요. 그 4대 구조개혁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번 정치에서 달라진 거 하나는 뭐냐면 창조경제란 말이 없어졌어요. 창조경제는 없어지고 대신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게 맞죠.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더 맞는 말인데 그동안은 모든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창조경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최순실 예산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바꿨고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경기 나쁘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초반에 20조 원을 재정 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내년이 근데 뭐 몇 월 못 갈 거니까 몇 개월 못 갈 거니까. 아니 그래도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꾸면 못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사실은 실제로 경제 사령탑이 한다 그러면 구조조정 방침 같은 것들은 지금 급하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을 꼽은 예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대응 어떻게 하는 그 1번이 뭐냐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등 대미 수입을 확대한다. 트럼프 좋아하라고. 이게 트럼프 상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이 전에 일단 후려치고. 트럼프가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습니까? 예, 후려치고 이제 협상하면 조금 빼주는 건데 미리 가서 셰일가스. 미리 가서 많이 주문할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협상이 기본이 안 돼 있네요.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1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 미국에.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건설이니까 또. 예, 근데 사실은 미국에는 바이 아메리카 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FTA에서도 고수했던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가 자기는 일자리 늘린다 그러는데 한국 건설업체가 거기 참여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혼자 망상이군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미리 겁먹고 수입 늘려주고 하나는 미국 건설에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항공기 등 미국 국가 상품 수입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 미국에서 항공기 사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미 전략은 트럼프 화나지 않게
예, 알아서 미리미리 트럼프 수입을 각하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들여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정책이네요. 우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직접적인 건 사드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타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몇 분 안 남았네요. 다음 주 저희 한 주 쉽니다. 저는 좀 나와 계신 생각도 짧고 부족하지만 우리 양재열 변호사 귀엽게 봐주시고 다음 한 주. 근데 다음 주 청취율이 확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네. 김호준이었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뵙고요. 다음 한 주는 부족한 저 양재열 변호사 생각 짧고. 아니 자기 효능하는 거 메꿔주는 사람이 이렇게 디스하는 거 처음 봤네. 안녕. 없을 때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안녕.